2017년에 이제 미국에서 안과 유전 치료제가 이제 FDA 승인이 났어요. 사람 유전증. 안과, 눈. 네. 예. 유전병인데 20대까지 좀 보이다가 점점 실명하는 거죠. 근데 그 질병 똑같은 게 개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를 2001년도에 이제 그 네이처 제네틱스에 논문 나온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사람 유전자 치료제를 있는데, 그 안과는 개 거도 똑같잖아. 그래서 개에다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안녕하세요, 김영빈입니다. 오늘은 제 이름도 사실 검상치는 않은데 저의 이름을 능가하는 우리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의 장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고. 예를 들어서 정말 동물이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멸종위기동 중에서 어떤 동물이 없어졌을 때 가장 우려가 되시는지. 멸종위기 동물은 이제 웹사이트에 이제 리스트가 나옵니다. 레드 리스트라고 해서 웹사이트에 레드 리스트를 쳐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매일매일 전 세계에 멸종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동물들 리스트가 나옵니다. 거기는 식물도 나와요. 언뜻 보니까 2년 사이에 뭐 1000종 이상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이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받고 사실 멸종위기 동물이 많은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정하고 보존을 할 거냐. 즉 멸종이라는 건 어쩌면 또 자연현상이기도 한데 물론 요즘 멸종은 우리가 인류가 이제 가속화한 거지만 그 많은 동물들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따지자 그러면, 그러니까 교과서에 보면 쉬운 예로 이런 게 나오거든요. 소똥구리하고 폴라베어, 북극곰하고 어느 게 즉을 위해서 더 중요하냐. 그러면 이제 폴라베어는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지 실제 더 중요한 거는 소똥구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많은 동물 중에서 우리가 그러면 멸종 위기종을 정하고 한 번에 다 못 구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그런 우선순위를? 저보다는 이제 생태학자분들이 좀 잘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극히 개인적인 의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얘기할 때는 생태계에서 상위 포식자부터 시작해서 없어졌을 때까지 했을 때 멸종의 우선순위가 있을 때 그냥 멸종이 아무 없는 상황, 그 다음에 관심 받는 상황, 그 등급이 있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요 등급을 나눠놨을 때 멸종 위기 직전 등급이 있거든요. 그쪽부터 우선을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특수의 상황에 따라서는 이 작은 미생물 하나가 더 중요할 수도 있지만 멸종 위기 가까운 동물들은 얘가 없어지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적은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예를 들면 이제 북극 흰색 복불소는 이제 3마리 중에 암컷이 2마리고 수컷이 하나인데 수컷이 죽었거든요. 등급을 나눠놨을 때 등급을 나눠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최상위 등급부터 일단은 좀 우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순서를 정해야 된다면 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멸종한 동물을 복원해내는 연구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은 멸종을 막아야겠지만 멸종을 한 동물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현재 기술의 수준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전망, 가능성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멸종위기 동물들의 이제 주로 연구 개발들이 이제 인공수정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생식세포들을 보존시켜가지고 비슷한 동물들이 있을 때 착상시켜서 태어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연구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얼마 전에는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실험동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피부세포를 역분화줄기세포를 만들고 역분화줄기세포를 다시 생식세포인 난자로 만들었던 결과가 네이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실험동물에서밖에 안 됐지만 이제 그게 미래의 멸종위기 동물들에 적용이 된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국부 흰색 코뿔소 피부가 세포가 있다면 그것을 똑같이 줄기세포를 만들고 난자를 만들고 정자도 만들어지고 지금 인공자궁 만드는 프로젝트도 있고 하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의 일환으로서 이제 동물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그래서 동물원의 역할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동물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류가 생태계 보존에 동물에 쉴 수 있는 공간,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동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죽으면 안 되니 걔네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어떤 보존 활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죠. 근데 우리나라 개념들은 아직까지 동물원이 약간 놀이동산 가는 개념. 그렇죠. 약간 이게 너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연구 개발이라는 것들은 거의 무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샌디에고주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즌주라고 있습니다. 프로즌주. 거기에 있는 동물들 세포를 다 얼려요. 노아의 방주처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포를 만약에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 이게 저기 종자 은행 같은 거 맞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교수하면서 열심히 이제 20가지 정도 지금 총 세포를 모아놨어요. 제 연구실에. 제가 하는 연구도 있지만 혹시나 누군가가
뭐 예를 들면 교수님께서 내가 나중에 미생물에서 아주 신기한 물질을 찾았는데 이걸 세포에 넣으니까 주기세포가 되더라. 그런 게 있어 개발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제가 원에서. 이제 기린세포 갖고 있거든요. 아, 기린세포? 예, 기린세포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해서 주기세포 만들고 그것들을 연구자들이 활용을 해서 난자가 된다면 우리가 예측하는 전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멸종 위기 동물 그렇죠. 복원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첨단 과학까지 지금 응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과학이라고 하는 게 눈앞에 보이는 이것만 해야 될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설계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 세포도 못 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원에서도 그런 세포들을 배양을 해서 올려놓고 자기가 못하면은 같이 연구하는 연구진들에게 혹은 국가기관들에게 그거를 보존시켜주고 기탁을 해서 그런 거 원하는 세포들이 있으면 거기다 연락을 해서 공유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좀 마련이 돼야 되겠죠. 사실 사람과 동물은 우리가 뭐 동물한테 큰 덕을 받고 여기까지 왔고 네, 지금도 맞습니다. 마찬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네. 요즘에 이제 뭐 인수 공통 감염병이다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가끔씩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책임을 좀 전가한다는 느낌. 문제는 동물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교수님 책에서 저와 생각 굉장히 비슷하게 하시는 게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동물과 인간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 네, 맞습니다. 예. 일종의 원헬스 개념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원했습니다. 좀 자세히 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지구라고 하는 게 우리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미생물학자가 볼 때는 미생물이 주인이죠. 저는 그렇게 말을 하죠. 저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람을 포함한 동물이 주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미생물도 공존하고 있는 거고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 생기면 우리는 사실은 너무 이기적인 존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동물을 줄이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 동물 수를 줄이려고 했는데 코비드 19 딱 터지자마자 언제 새로운 시스템 가지고 백신 테스트를 하냐. 그럼 다시 기존 시스템 동물 실험해야지. 급격하게 실험동물 수가 증가했죠. 그래서 그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지금 마스크 없이 이렇게 그래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희생들을 우리는 모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우리 이 뒷면에서 어떻게 보면 묵묵히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존재들이죠. 여기 지금 제목에 부제에 있는데요. 네. 인류 역사를 뒤바꾼 동물들 이렇게 된 부제가 네. 있는데 만약에 인류 역사를 뒤바꾼 동물 중에서 하나만 한번 꼽아달라고 그러면 와, 진짜 어렵다. 어떤 거를 한번 꼽아주실지. 역시 어려운 질문이다. 네. 동물이라고 하면 결국 개 같습니다. 개. 가장 먼저 가축화가 예, 가축화가 가장 먼저 됐고 인슐린 개발도 동물 비글에서 이루어졌고 인류 역사에서도 보면 동물 때문에 치료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관심을 갖고 시작한 게 사람하고 개와 고양이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유전병이 800가지예요. 개, 고양이가 있는 유전병하고 사람하고 유사한 유전병 800까지나 예. 물론 워낙 희귀하죠, 사실. 대표적인 게 뭐 인슐린 같은 것은 똑같이 이제 당뇨병들은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런 질병들이 되게 많거든요. 2017년에 이제 미국에서 안과 유전 치료제가 이제 FDA 승인이 났어요. 사람 유전증. 안과, 눈. 예. 유전병인데 20대까지 좀 보이다가 점점 실명하는 거죠. 근데 그 질병 똑같은 게 개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를 2001년도에 이제 그 네이처 제네틱스에 논문 나온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사람 유전자 치료제를 있는데 그 안과는 개 거도 똑같잖아. 그래서 개에다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개 시력이 돌아오는 거예요. 비슷한 유전 질환이니까 돌아오면은 사람에도 되겠지. 그래서 사람에게 이제 테스트를 했고, 그로부터 한 7, 8년 있다가 임상 결과가 나왔더니 효과가 있다. 예, 그리고 논문이 이제 나오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 그러면 안전성에서 이제 임상, 일상, 이상 쭉 가서 2017년도에 승인이 나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런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근간의 어떤 제공을 해줬던 동물은 개니까. 예. 꼭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여러 동물들이 질병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저한테 질문 주셔서 하나 골라야 되니까 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짓궂게 되었습니다. 죄송한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었고 기왕에 말 나온 김에 짓궂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반려견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 하나가 반려견을 많이 팔잖아요. 아주 예쁜 강아지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의 탄생 과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또 어두운 면이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좀 해결해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도 우리나라에 이제 동물을 사고 파는 게 이제 제도화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번식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생산 목적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생산되고 판매되는 이 부분들은 엄격한 기준을 좀 만들고 적어도 자기가 반려동물 개를 팔고 싶은 그걸 산업으로 하고 싶은 사람이면 최소한의 생명적인 건 지켜줬으면 하는 것들을 국가가 좀 가이드라인을 주고 유전병이 개들에서 나오는 것들도 알려줘야 되거든요. 사람하고 개가 유전병이 비슷한 게 되게 많은데
이런 유전병이 나왔으면 나중에 그걸 연구하고 싶은 과학자들한테도 제공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사람들이 이 개는 유전병이 있으니까 더 이상 번식시키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만 유전병이 나왔겠지? 하고 또 새끼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해서 이 개가 등록을 명확하게 해주고, 이 등록된 개는 어떤 질병이 있을 수 있는 등록 시스템도 좀 만들어서 국가가 이런 반려동물 등록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좀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현재로서는 개를 번식해서 출산하거나 그런 과정을 허가자나 그렇게 없이 이루어진다는 제가 그 식무제인지 허가제인지 모르겠는데 등록은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관리가 좀 허술한 거죠. 공무원들이 그걸 매번 찾아갈 수도 없고, 뭐 국내에 1000개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야 되니까.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는 어떻게 이런 거? 해외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죠. 이제는 이것도 결국 산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산업이 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럼 모견은 항상 새끼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제한을 둬야 되고. 매투의 제한. 예, 매트의 제한. 그리고 질병이 있거나 있으면 수의사나 전문기관에서 얘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혹은 이제 방문했을 때 정기적으로 모견들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국가가 좀 그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데, 은퇴해서 뭐 입양시켜주고, 예. 그래서 해외에서도 동물 뭐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이런 문화들도 우리나라 좀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려면은 입양했을 때 그 개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규준적으로 했을 때 모견들에 대해서도 건강검진을 받게 해주고, 그래서 나중에 분양도 되게 해주고, 이제 그런 활동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퍼져야 되는데, 입양 문화에 가장 퍼질 수 있는 국가적으로 지금 치정되고 있는 게 탐지견, 안내견들 있잖아요. 예, 이제 사실 이것도 이제 이제서 정착이 되고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안내견을 해주고 경찰 마약 탐지해주고 은퇴를 했단 말이죠. 데려갈 사람이 없으면. 근데 데려갔는데 아파요. 비용 부담은 누가 할 거냐는 거죠. 그게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공항이나 현장에서 도와주는 이런 개들도 분양되고 이런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이런 동물에 대한 우리가 생명의 존중에 대한 문화, 결국은 번식장도 관련이 있고, 우리 사람을 위해서 구성원으로서 일하는 마약 탐지견이나 폭발물 탐지, 그 다음에 구조견들, 그다음에 안내견들까지 이 시스템이 자리 잡고, 저런 동물들이 우리가 도와줬고 희생이 됐다. 예를 들면 저희 집에서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 개를 받았어요. 저희 아들, 딸들도 그 의미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의미는 친구들한테 퍼질 거고, 그 친구들은 또 SNS 또 퍼질 거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문화가 확산이 되면 여러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동물을 되게 사랑하시잖아요. 네네. 예,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구독자들한테 당부나 바라는 말씀은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제 책 많이 봐주시고요. 저는 사실 수의사로서 항상 갈등입니다. 왜냐면 저는 교수란 직업도 있지만, 그러니까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자의 어떤 모습도 있고, 실제 일선 현상에서 진료도 하고, 때로는 연구자로서 실험동물 좀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죽여야 되고, 어떨 때는 살려야 되고, 또 어떨 때는 가르쳐야 되고, 수의사 되게 어려운 직업인데 요즘 인기가 많아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게 하나만 하면 좋은데, 이게 하다 보면 공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동물이라고 하는 게 반려동물, 그냥 나의 가족과 같은 동물일지라도 우리 집안이 먹고 살기 힘들게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됐을 때 과연 얘를 키울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물에 대한 이 다양성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되고, 수의사를 하시는 직업들로 나중에 오신다 그러면 개나 고양이 치료하는 예쁜 모습 뒤에도 굉장히 묵묵히 우리 사람과 지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동물들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을 또 해주시고, 동물과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힘이다. 오늘 정말 바쁘시고 유명하신 우리 장구 교수님 모시고 동물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아마도 시즌2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네. 나와주실 수 네, 있죠? 적극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응생물학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응생물학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